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여야 각 당이 총력전에 나섰던 재보궐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거대 여야가 이변 없이 2대2 각자의 텃밭을 사수했습니다.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연일 쏟아지는 영부인 관련 의혹들에 뒤덮였고 그 사이에 의정 갈등 또 남북 관계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먼저 만나봅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또 9.19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 이어서 지금 한 달 만에 광주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일정은 또 어떤 일정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지역 대학이 살아야 말하면 지역이 산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조선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이런 글로컬 사업 등 이 지역 대학의 활로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이미 총리 시절부터 지역 분권이나 이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주제들로 이번에도 광주를 방문해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일정들을 보면 전국의 대학 특강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많이 만나보시다 보면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한데요. 예, 뭐 미안하죠. 한마디로 너무 이 친구들한테 막 이 경쟁이 압박이라는 게 너무 짐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에 나와봐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까요? 이런 일자리들이 그만큼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친구들이 그 청년으로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주거라든가 뭐 이런 등등 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세대들이 지레 어떻게 좌절할까 이런 게 두려워서 그분들한테 좀 용기를 내자. 어떤 세대들도 항상 청년기에는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나 함께 극복을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팔을 자기 혼자 흔들어서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진행됐던 재보궐선거 결과 관련해서도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와 구청장을 뽑는 미니 선거였지만 각 정당들이 당대표까지 총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였던 선거였습니다. 결과 이제 보셨을 텐데요. 이 결과 놓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조금 이 호남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려야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직 기대에 부족한 게 많구나. 또 일정 부분 또 채찍도 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겸허하게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어떤 그런 정치 내용과 결과물을 내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부산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일단 호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뭐 두 곳 다 민주당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좀 압도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부산 선거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치열했지만 이변은 없었던 재보선 결과. 하지만 정당의 후보가 아닌 서울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조희연 교육감이 낙마하면서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다시 또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습니다. 서울의 민심을 나타내는 선거였기 때문에 역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분이 저하고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남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는 등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늘 떠나진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크고요. 또 뭐 그러면서도 또 무리하게 불과 이제 자녀 임기니까 지금 어떤 새로운 정책을 새로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교육감이 했던 그런 어떤 혁신 교육 그 부분들을 잘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남에서는 영광군수 선거가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지지층을 쌓아왔던 진보당이 또 선전을 하면서 야 3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일 정도였던 전남에서 군수 선거가 본선에서 결과 예측이 어려울 정도였다.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치열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민주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호남 민심과 민주당에는 좀 쓴소리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자님의 말씀이 저도 전적 동감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게 환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따끔한 채찍을 주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자들도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영광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런 경쟁 구도를 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다. 따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끔하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전과 달랐던 이번 선거의 과정과 결과가 앞으로 지역 민심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2년 뒤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타난 민심 좀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됐을 텐데요.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뒤 지방선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글쎄, 지금 벌써 2년 후를 언급하는 게 좀 섣부르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아마 단순한 어떤 지역의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한국의 정치 상황 자체를 조금 이렇게 어른스럽게 정리를 하라. 그래서 계속 이 대통령하고 정부가 계속 좀 이 국회하고 엇박자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성과물을 좀 내는 여야 합의해서 낼 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등등 좀 성과물을 내서 국민을 좀 안심시키고 또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정치권 이야기 좀 확장해서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은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서 의혹이 의혹을 덮는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특히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이게 참 어디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이게 지금 이슈가 정말 너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런 그 명태균 씨의 폭로 또 이런 공천 개입 의혹도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분하죠. 이런 어찌 보면 정치 브로커 같은 친구 하나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놀아놔야 되고 또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부인이 지금 현재 의혹의 한복판에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나마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언론들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실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쩌면 지저분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정말 삶 자체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 빨리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받든지 뭔가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이게 정말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선거에서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제 김 여사에 대해서 각을 더 명확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면서 야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여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도 이제 곧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최일병 특검법보다 오히려 김 여사 특검법 통과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러싼 특검법들에 대한 쟁점들 또 이 압력들 그리고 이제 이탈의 가능성들 여러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 또 누가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현재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 말하자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거 국민적인 이
불신과 의혹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는 저는 특검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무조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특검법안 중에서 대통령이 요러요러한 부분들은 조금 말하자면 균형을 맞춰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라도 이제는 대통령 특검을 받아야죠. 받고 역대 모든 정권들이 바로 이 친위적 관리 때문에 늘 곤욕을 치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또 보면 나중에 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민 여론에 지금 거의 임계치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특검을 받을 시기가 더 늦기 전에 이제 특검을 좀 조율해서라도 특검을 좀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번 그 재표결에서 이제 여당의 이탈표가 4표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8표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재의결이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제 야당에서 특검법을 계속해서 발의를 하게 된다면 이탈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또 여당 의원들인 만큼 그 자기들의 그런 이탈표가 어떤 또 의미를 지니게 될지 또 요 사안에 대해서만 그게 말하자면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변수가 있으니까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결론을 내지 말고 좀 지켜보되 다만 오늘 검찰이 저렇게 한 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 여권의 자청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검찰의 발표가 여권의 자충수,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명분을 더 쌓아줬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만남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만나나? 지금 이제 이게 당 정도 지금 뭐 여야뿐만이 아니라 또 야권과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 사이도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쌓여있는 현안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특별하게 또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는 재보선에서 일단 불리한 상황이지만 텃밭을 지켜냈다는 평가가 있고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했고 자 이번 두 당정의 만남이 어떤 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떤 대화들이 좀 오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강한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될 두 분이 만나는 게 그걸 조율을 하고 무슨 그게 안 만나고 하는 게 무슨 뉴스가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 어떤 정부도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이 두 분 여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는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그런 판이니 이건 정말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만나되 그중에서 야당과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다 해서 국회에 돌아와서 한 대표는 성과물을 내고 또 대통령도 지금 보면 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지금 대통령 혼자 저렇게 고집을 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국회하고 대화하겠다. 그런 점에서 여당 대표한테 그런 주문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방금도 이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뭔가 이제 그 대화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정치회장에서 좀 논의를 그렇죠. 이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매번 이제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 대해서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상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화에서는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만나는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물론 왜냐하면 자꾸 무슨 우리 야당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점점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우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표류를 해도 국정이 표류를 해도 괜찮은 거냐 말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네. 자, 앞서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 이슈 등으로 인해서 민생 문제, 특히 의정 갈등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고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 바로 이 의정 갈등 문제인데 이게 지금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연일 지면을 또 방송을 장식하면서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또 사라져버린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감 보도에 따르면 의료 공백 사태로 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 기간이 무려 62일, 그러니까 예년의 2배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행안부 장관도 지내셨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내셨으니 이제 이러한 그 민생에 관한 문제들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남다른 시선을 보실 것 같고 또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장님이 중심이 되셔서 여야 의정 그 테이블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의사 선생님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빨리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자꾸 무슨 담보를 내놔라. 정부 입장 변화를 담보를 내놓으라는데 그는 국민들을 말하자면 안타깝게 하는 오히려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정부도 지금까지 정부 입장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걸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년에 지금 군의관 새로 임용하실 분들이 없잖아요. 공중보건이 나가실 분들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의과대학생들은 거의 사실은 전원 유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휴학이겠지만 처리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해방후에 처음입니다. 이런 사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누군가 문제를 풀겠다고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그 전공의들이나 수련의들을 가지고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지금 감당을 못하니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암 환자 등 어떤 중요 환자들은 사실은 지금 점점 울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여야 정치인들이 빨리 이 시급성을 아시고 빨리 좀 이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려진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해결해야 할 국정 문제들이 뭐 굉장히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심각해진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 관계의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고 원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는 항상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위험 수위가 높아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외교가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위험이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이후에 가장 높다. 이런 분석도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평양 상공의 드론 침투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 언론은 굉장히 좀 크게 다루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한반도 문제, 이 통일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만큼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 이건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하고 또 이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좀 방향을 흘러보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금 일체 여기서 더 이상 더 엉뚱한 불꽃이 튀어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빨리 양쪽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확대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왜? 이러다가 정말로 우연히 그 불꽃이 튀어서 그게 온 국민들 또 한민족 전체에 대한 비극으로 연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미국 대선 결과도 뭐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나면 또 아마 북한도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여지가 그렇게 또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도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북에 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이른바 위신과시용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모든 어떤 역사적인 비극은 보면 아주 우연한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비극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빨리 양쪽에 최고 책임자들이 더 이상 이런 사태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빨리 선언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뭔가 이 긴장감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우연한 하나의 뭐 크지 않은 하나의 사소한 것들이
시작이 돼서 이게 큰 불길로 번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래서 양측의 좀 책임 있는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더 이상의 확산이 되는 것을 그만두자는 의미의 선언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이제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 달 만에 찾아오셨습니다만 네. 광주 전남 지역민분들 또 앞으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도 광주 전남 지역민분들께 오신 김에 또 하실 수 있는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어찌 보면 저희 세대들이 늘 짐으로 빚으로 지고 있는 이 광주의 그 어려울 때 저희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어떤 저희들의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청년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AI라든가 또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준비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그 청년들을 각자 열심히 하라고 결국은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세상 함께 하지 않으면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공동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특별히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 준엄한 명령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봐 주시고 또 필요하시면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진성 조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재보궐선거 4개 기초단체장 선거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까지 치러졌죠. 먼저 이 전국 4개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야당 민주당 2곳, 국민의힘 2곳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이번 재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기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2대2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힘의 균형, 여야 균형이 유지가 된 셈이죠. 한마디로 이제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의 이 강고한 대결 구도 이것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각자 우세한 지역에서 각자 이제 2승씩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만 국한해서 놓고 보면 그 안에서는 다른 경쟁이 또 한번 펼쳐지긴 했는데 이 전국적인 그 경쟁의 구도를 흔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재보궐 선거 특히 이제 지자체 재보궐 선거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또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였습니다. 투표율이 20%에 그치면서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의 민심을 보여주는 선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걸 가지고서 약간 이제 이 투표 결과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도 일부에서는 있던데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선거하고 이제 연동되지 않고 딱 서울이라고 하는 천만 인구 대도시에서 단순히 이제 교육감만 뽑는 선거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구에서 학부모인 사람들의 규모를 우리가 그냥 대충 느낌만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체 유권자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민심을 읽는 데는 조금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또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혁신적인 좀 더 이제
학생들의 권리도 우선하고 교육 과정도 조금 더 덜 경쟁적인 형태로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진보적 경향과 반대로 이제 학력 신장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고 또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도 약간 수정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이런 보수 교육감 사이에서 일단 서울 시민들은 이제 진보적인 노선을 뭐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뭐 재보선 뭐 여러 곳 다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특히 뭐 전남 지역에서는 야당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만 여야가 정면 대결을 펼치는 곳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곳은 아마도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당의 텃밭이긴 했지만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고 민주당도 상당한 기대를 했던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좀 났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도 했고 또 대통령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대를 좀 많이 해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는 좀 의외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기대가 큰 만큼 이제 결과가 약간 의외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유리하기도 쉽지 않은 선거인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결 구도를 이루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는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격차가 났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이 지역의 보수적 성향이 부산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좀 강하다.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듣게 되는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 이동이 적은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개발이나 이제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 있어서 좀 전통적인 유권자 집단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적 유권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과 정당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실망은 아주 굉장히 커졌지만 그래서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 이제 과반 밑으로 이제 지지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정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기 때문에 철회되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것이었고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아직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로 지금 가장 안도의 한숨을 올리겠는데 또 웃게 된 것은 바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당내 입지가 약하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던 한동훈 대표인데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무려 6번이나 직접 부산을 내려가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자칫 이곳에서 야당에게 졌다면 대표직에 대한 공격도 당내에서 더 거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잘 지켜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한 대표 실제로 이번 선거 결과, 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힘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자기 방어에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모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아직까지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기울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원내의 지지를 이제 전폭적으로 받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여차하면 이 패배를 빌미로 사실 이것이 대통령 때문에 진 선거인지 당대표 때문에 진 선거인지 알 길이 없는데도 이제 대통령을 뭔가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핑계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명분을 빼앗긴 거죠. 반대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선거를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에 대해서나 대통령에 대해서 한 발언이 어느 정도 지지층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뭐 어떤 뭐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도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공세의 수위를 높이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 한번 이제 재의결 과정에서 이제 이탈표 4표 나온 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을 떠나시는 날 거기에 이제 참석하지 않고 저녁에 20명의 원내 이제 의원들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하면서 일종의 약간 시위성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것과 연장해서 선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앞으로 좀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공세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야당끼리 야권의 경쟁이 치열했던 우리 지역 영광 그리고 곡성 재선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
누가 되느냐, 뭐 3파전, 뭐 영광 같은 경우에는 3파전 이야기도 나왔고요. 뭐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 실제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영광, 곡성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여론조사가 이제 초기에는 조국혁신당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보당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서 이제 깜짝 놀랬고 또 마지막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또 다시 이제 민주당이 앞서는 식으로 점점 이제 일정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생각을 하면 뭐 최종적인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여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야권 분열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상의 유리함을 민주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자 구도에서 민주당에 맞서는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를 갈라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진보당이 이렇게 약진하지 못했더라면 조국혁신당이 좀 더 선전했을 수 있고 또 조국혁신당이 약진하지 못했더라면 진보당이 선전할 수 있었을 텐데 둘 다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오히려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87년 대통령 선거 때 DJ와 YS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매우 낮은 득표율로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그 새 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보면 영광에 뜻에서의 득표를 보면 민주당 이번에 당선이 된 장세일 군수가 41% 그리고 진보당 후보 30%, 혁신당 후보 26%. 그러니까 4대 3대 3 정도. 이게 아주 초박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접전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득표율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반응들이 나온 것이 만족할 수는 없는 수치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좀 위험한 경고의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자만해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호남을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때 수치는 굉장히 이제 저조한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영광이 그러면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인가? 그렇게 보면 조금은 예외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영광에만 국한될 현상이라고 안심하고 호남의 뭔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좀 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쨌든 이미 잡아놓은 뭐 집토끼니까 어차피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안심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정당들에도 희망을 주고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전남 지역 두 곳 재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조국혁신당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 실제 선거 기간 전의 여론조사부터 이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특히 영광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높은 오차범위 아니지만 가장 많은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거 초반에 또 조국 대표가 직접 월세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슈가 좀 됐었고요. 거세게 밀어붙였던 조국 돌풍은 진보당에도 밀린 3위로 어떻게 보면 미풍에 그쳤다. 결론적으로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뒷심이 부족했던 이유 뭘까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생 정당이 뭐 의원 수도 적고 조직도 약한데 이제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를 치르면서 거둔 성과를 너무 뭐 이렇게 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영광과 곡성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는 시점에서 영광의 진보당 조직세가 이렇게 있을 것을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보궐선거에 뛰어든다는 것만으로 일단 이슈가 됐었고 또 조국 대표가 이제 캠페인을 굉장히 이제 크게 했기 때문에도 좀 관심을 끌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선거를 준비해왔던 그
전통적인 민주당과 진보당을 앞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것은 비례대표 의원들만을 갖추고 있는 정당의 이제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만 나오면 사실 어떤 추상적인 노선이나 어떤 구호만으로도 충분히 지지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에서 이제 후보를 내고 해야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그 차이도 있고 한계도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부터 다른 이제 당선된 의원들도 그렇지만 약간은 고학력 엘리트 정당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국적으로 그런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지방의 군 단위에서 사실 전국의 모든 이제 지방의 그 군 단위는 소멸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후보를 내고 경쟁할 때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역작용,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월세살이를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은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나머지 11달 동안은 살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이제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도 선거 전술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제 고심이 좀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전남 지역 재선거, 특히 영광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됐고 화제가 됐던 것 바로 진보당의 약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바람을 밀어내고 사실 더 많은 득표를 얻어낸 그래서 2위가 됐던 진보당의 30% 득표. 여기에 대한 분석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전에도 이제 진보당이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영광 지역에서 강한 지지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른 호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매우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농민 운동이라든지 반핵 운동이라든지 이런 의미에서 진보적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우호적인 환경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당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캠페인을 열심히 했고 잘 했고 이제 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오히려 이제 캠페인 실패의 반사 효과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방 군수의 보궐선거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대표가 가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뭐 두세 번 이제 방문할 정도로 결국은 그 선거에 당력을 너무나 집중을 했고 이것이 마치 당대표에 대한 신임 문제가 걸려 있는 것처럼 대선이 걸려 있고 또는 뭐 윤석열 정부 심판이 걸려 있는 문제인 것처럼 너무 크게 키웠고 조국혁신당도 처음에는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을 키울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기초 지자체 선거고 어떻게 보면 자치와 관련된 우리의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뭔가 더 경쟁이 치열했으면 하는데 엉뚱한 문제 가지고 이제 약간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것 하는 것처럼 비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당은 철저하게 이제 이 저인망식으로 낮은 자세로 이제 캠페인에 임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전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보당의 이 선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영광이 호남에서도 좀 특수한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으로까지 계속 확산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더 나아가서 기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사실 훨씬 더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보당의 확장 가능성을 여기서 너무 섣불리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르긴 합니다만 2년 뒤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력, 이번 재보궐선거의 영향력,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대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도 이게 텃밭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이런 사인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진보당이 이번에는 특정한 지역 한 곳에서 선거에 뭐 그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뭐 또 지방선거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만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조국혁신당도 어쨌든 2년 뒤에 지방선거에 다시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년 뒤 지방선거에 좀 어떤 형태로 2년 뒤 지방선거에서 좀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 또 남은 그 변수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이게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여서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가 특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 정치가 결정하는 힘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뭐 정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방선거조차 특히 이제 광역 단위에서의 선거는 다음 해에 치러질 예정인 2027년 대선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선에서 어떤 후보냐, 어느 정당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후보 차원에서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 뭐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조국 대표의 경우는 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좀 더 뭔가 좀 영향이 클 변화가 좀 클 만한 정당은 이제 조국 혁신당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방 선거에 어떻게 임하게 될지도 조금은 좀 불투명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오늘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인 최은순 씨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추가 의혹까지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야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오늘 또 발의했습니다. 자, 이 문제 또 풀리지 않는 뭔가 꼬임이 한 번 더 얽혀버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교착 상태에서 교착을 풀려고 먼저 선제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실 뭐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었던 남편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었던 남편의 비호하에 또는 영향 아래 검찰이 뭔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제 기소해야 될 사안 기소하지 않는 것 같은 의혹이 있다면 설령 억울하더라도 국민들의 인식에 맞서 싸울 일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참 억울하더라도 뭔가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국민들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강공 모드로만 나가는 것이죠.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 기소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 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석연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 조금은 이제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과 뭐 공범이나 이런 사람들의 형량이라고 하는 것이 다 집행유예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이견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일부 이제 수사 자료들이 검찰발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게시판에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검찰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정말 기소 대상이 아닌 것이거나 아니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과 일반 사회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괴리되는 것인 건가? 아무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위기, 뭐 문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제 검찰의 위기, 검찰이 이제 일반의 인식과의 괴리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 나오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조만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표결이 반복될 것이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흔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 이미 지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4표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재표결,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이게 재표결을 다시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또 표 계산이 어떻게 될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표가 이탈하는 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이탈하는 표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가능성을 사람들이 크게 보면 볼수록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힘이 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탈표가 4표가 나왔고 또 뭐 원내 의원들을 최소한 뭐 10여 명 이상 규합해서 만찬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것을 내가 재의결 과정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선거를 전후로 해서 김건희 여사와 그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는 뭐 대통령실의 직원들에 관한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공세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에도 이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조치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 이 행동의 시기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언제까지 마냥 늦춰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특검법과 관련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한동훈 대표 또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몰릴수록 한동훈 대표의 힘이 세진다.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만납니다. 뭐 그동안 뭐 만났는데 빼고 뭐 한동훈 대표를 빼고 만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의혹과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다음 주 초에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 사람의 입지가 좀 달라진 것,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예정대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전과는 두 사람 사이의 역학 관계가 조금 달라진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 대화에서 뭔가 어떤 성과라고 할 만한 여당 입장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 사이에 약간 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조금 변한 것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독대를 한동안은 이제 자꾸 요청하는 그런 약간 구걸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굳이 독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입장도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독대를 이제 허용하기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정한 후에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이 한 번 더 요청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뭔가 대통령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조금 뭔가 노력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자율적인 존재인가 하는 데 가장 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데도 결국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만약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율적인 존재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정말 본인의 임기, 나머지 임기를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도 또는 국가의 운명을 위해서도 저는 한동훈 대표와 철저하게 협력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더 긴밀히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런 자율성이 본인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한동훈 대표도 굳이 실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몸 말을 해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다들 실력 행사에 돌입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여당에도 안 좋은 결과지만 나라 전체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게 됩니다. 의료, 연금, 교육, 노동,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실 개혁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이 영부인을 중심으로 한 온갖 의혹에 갇힌 사이에 어려운 경제와 안보 위기의 혼란,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